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한번 드려보면요. 저는 인천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곳은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인데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저희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한번 큰 고민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니르에라는 이제 스웨덴의 유명한 어떤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1960년대에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하시고 활동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1960년대에 이분이 이제 발달장애인의 자조 모임들을 만드셔가지고 활동을 하실 때 많은 분들한테 왜 발달장애인의 자조 모임을 지원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분이 했던 대답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었다고 합니다. 장애 가운데서 가장 큰 장애를 가졌다고 주장되는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설명하고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 가장 약자의 권리들이 잘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고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한번 고민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우리가 장애라 하면은 막 이렇게 특별하고 특수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대단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릴라이 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한 교육, 특별한 요구,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누군가를 낮춰보고 결함이 있다라고 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실제로는 동정과 시혜적인 관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내 이야기를 같이 고민해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발달장애인일까요?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라고 하면은 뭔가 부족하고 아니면 뭔가 없거나 뭔가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애가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재활 패러다임, 자립생활 패러다임, 자립생활 지원 패러다임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장애는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장애는 개인의 문제라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재활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제도가 바로 재활 패러다임 관점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얼만큼 걷지 못하고, 얼만큼 말하지 못하고, 얼만큼 듣지 못하거나, 얼만큼 보지 못하거나 IQ가 낮거나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장애를 이제 보는 것들을 이제 재활 패러다임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장애를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많이 봐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어떤 장애를 다룰 때는 이런 게 아니라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 거야. 장애는 개인이 알아서 열심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와 함께 지원을 통해서 당사자가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게 자립생활 지원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발달장애인인가 라고 얘기해 보면은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회 정책과 인식의 문제로 인해서 그 스스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조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장애다. 그리고 그런 것들 잘 못하게 했었을 때 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최근의 경향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관점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장애인이 왜 어떤 일들을 못하고 있을까를 한번 따져 묻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발달장애인일까? 라고 하면은요, 이제 오른쪽 끝에 자립생활 지원 패러다임을 좀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텐데, 장애인과 주변 사람들이 적절하게 지원이 없거나 협력이 되지 않았었을 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의 장애로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발달장애인과 소통이 안 되는 공간 속에서
혹은 누군가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어떤 활동을 못하는 공간 속에서 장애라는 것이 발견되거나 이야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발달장애인인가 이야기해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인지적인 능력이 낮아요. 글씨를 읽을 줄 몰라요. 말을 잘 못해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요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과 말과 표현들을 듣지 못하는 사회적인 환경들이 그 사람들을 발달장애라고, 소위 발달장애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어떤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당사자, 발달장애인과 관계 맺음을 맺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들의 인식과 태도와 사회적인 정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누군가를 장애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누군가를 조력하는, 특히 발달장애를 조력하신 분들의 입장에 봤었을 때는 나는 당사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리고 나의 태도와 나의 능력이 실제로는 어떤 그 당사자를 장애화시키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치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거든요. 이제 이분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지적장애인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적장애인은 없고 지적장애라는 것은 좋은 교육의 부재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지적장애라는 것은 좋은 지원이 없는 거죠. 그럼 발달장애라 한다면은 좋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지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이다라고 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지원하고 조력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좋은 지원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당사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아니라 우리가 조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당사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안 됐었을 때 그게 바로 발달장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겪는 현실이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장애인 인구가 이제 한 5% 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이니까 전체 장애인 인구가 5%니까 한 25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긴 한데 한 5% 정도가 장애인 인구입니다. 그 중에서 한 10% 정도가 발달장애인이에요. 발달장애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인데 한 이제 전체 장애인 중에서 8.5%가 지적장애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장애인의 1.4%가 자폐성 장애니까 자폐성 장애인 인구수가 훨씬 더 적죠. 그래서 대략 10% 정도가 발달장애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장애 등급 체계는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 발달장애인 중에서 중증의 정도를 살펴보니까 다른 신체적 장애인들은 한 22.2%가 중증 장애 분류에 들어가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64.3%가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의 7명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현실을 살펴보면은요, 뭐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정도, 금전관리 도움이 필요한 정도, 식사 준비, 쇼핑, 전화 사용, 일상생활, 그다음 생활에 대한 판단, 그다음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런 걸 쭉 보고 있으면은 파란색 막대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대부분 다 70%, 80%, 90%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라 한다면은 실제로 눈에 보일 때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여서 많은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진 항목을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휠체어 타시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의외로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택시를 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타는 많은 환경들이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뭔가를 수행해야지만이 가능한 조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발달장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글씨를 읽을 줄 모르거나 글씨를 읽는다 하더라도 글자를 이해하는 역량이 좀 낮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들과 묻고 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특성만 가지고 봤었을 때는 이동에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더 많은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발달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경향 중에 하나가 장애인을 다루는 범죄 중에서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 연루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만큼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일상생활에 아주 세세한 도움과 지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도움과 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으로 차별과 어떤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달장애인 요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을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TV 시청, 그다음에 인터넷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TV를 많이 본다. 이거는 이제 비장애인들도 많이 TV를 많이 보니까 혹은 스마트폰 많이 하니까 비슷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사교 관련이 0.6%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활동을 하는 영역이 아주 압도적으로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인터넷에 노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발달장애인이 현재 친한 친구 수 이런 것들도 조사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60.5%가 한 명도 없더라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친하다, 나는 친밀감을 나타내는 친구가 동료가 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열에 6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한 명 있는 경우가 6.4%. 그러니까 4명 이상은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인 관계망들이 상당히 취약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거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실제로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발달장애인분들이 발달장애를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인 관계 맺음,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연구가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특수학교에 있는 전문과에 가는 경우가 39.6%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을 보시면은 가정에서 생활,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죠. 한 4분의 1 정도는 집에만 계시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15.1%, 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작업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취업하는 경우에는 1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인기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사회적으로 갈 곳들이 많지가 않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이분들이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10명 중에 67.6%,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 꼴은 아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방임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취업하신 분들은 또 사정이 어떨까라고 살펴보시면은요, 발달장애인분들 취업자 비율은 전체 장애인에 비해서 또 되게 적어요. 21.6%만이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취업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일을 하시는 분들의 월평균 수입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옆에 표도 나와 있지만은 지적장애인분들은 한 달에 약 54만 원,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분들은 한 달에 38만 원 정도 벌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옛날 통계라서 최근엔 조금 더 올라왔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다른 장애 유형과 비교했었을 때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낮은 금액을 벌고 있더라.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겠어요? 돈을 쓸 수가 없겠죠. 돈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취업되어 있는 곳들은 오래 일하기 힘들더라. 그래서 특히 발달장애 영역의 일자리는 단기간 일자리도 많고요. 4시간 시간제 일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당사자분들이 사회적인 관계 맺음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발달장애는 중증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중증이라 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텐데 안타깝게 사회적인 지원은 낮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적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해도 갈 데가 적다 보니까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도 적고 오래 일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집단 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집단들이 발달장애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그럼 내가 만난 발달장애인은 아닌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 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에서 봤었을 때는 그분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 편입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인 지원과 관심과 고민들이 필요한 영역이 발달장애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룰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권리잖아요. 그럼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소통과 지원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이해할 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거부할 권리, 정보를 요청할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 존중받으면 상호작용할 권리, 뭐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권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권리이긴 한데, 이게 권리로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감정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이 뭔가를 거부하거나 선택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무신경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걸 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발달장애인 분이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좋아요, 나 이거 되게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해요 라고 감정적인 표현을 했었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육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이 무시당하고 있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셔요. 이분들이 의사소통 수준도 낮고 어린애 수준이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교육을 계속 받아야 돼, 훈련받아야 될 사람인 거야 라고도 이야기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하면은 사람은 제가 볼 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속내는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발달장애가 있다는 분들도 보통 사람과 관련해서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어떤 욕망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여기 소통과 지원 연구소에서 나열한 권리 중에서 전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나 자신에 대해 배울 권리. 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이제 사회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 신체,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배울 수 있는 권리들을 의외로 많이 놓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이 권리를 다 나열해 보면은요,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관계 맺음을 하게 할 것인가.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사회적인 관계 맺음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뭐다? 권리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필요하니까 감정을 표현할 것들을 공부해보자, 가르쳐보자, 이런 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이 사람들 의견을 말할 권리가 필요하니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여러 자기옹호 교육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더라라고 이야기해 본다 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당사자분들을 조력함에 있어서 이런 권리들을 머릿속에서 이해해 보시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권리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나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최근에 발달장애 영역에서는 읽고 쓰기 쉬운 자료를 만들자라는 운동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관심 받아가지고 많은 영역에서 어떻게 읽고 쓰기 쉽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발달장애를 한다면은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은 뭔가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자어를 섞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은 실제로 당사자분들이 그걸 잘 이해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말을 좀 쉽게 하고 천천히 하고 풀어서 이야기하는 버릇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사자분들이 갖는 권리, 사회적인 권리 중에서는 의사소통을 조력받을 권리. 그러니까 내가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부단히 설명해주고 지원해주고 조력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아까 앞서 이제 현실에서 나왔던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갈 곳이 많이 없더라. 갈 곳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정책적으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들, 그다음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이해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져요. 최근에 또 발달장애 영역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행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행동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은,
어떤 당사자분이 표현하는 행동이라는 게 꼭 문제시 삼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만 고쳐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할 것인가가 아니라 최근에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행동 아니면 우리 소위 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행동들은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기울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해받을 수 있다는 권리, 있는 권리는 그 사람이 어떤 나쁜 뜻에서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정신적인 어떤 연령이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권리라 한다면은 당 조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표현한 많은 말들을 그 자체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연습들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최근에 저는 이제 마지막 권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통계에서 보면은요,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연령이 30이 안 넘습니다. 내가 만나는 자폐성 장애인 40이 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통계청에서 밝히는 통계가 27살이에요. 왜 이렇게 낮을까라고 보면은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이 병원에 가시더라도 의사소통을 조력받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기가 아픈 것들을 설명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은 설명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30대 중반, 40대가 넘어가면은 많은 분들이 아파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즐거운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권리를 봤었을 때 건강한 권리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열을 해봤지만은 권리를 나열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뭔가가 안 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 권리를 거꾸로 지원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피플 퍼스트란 단체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피플 퍼스트란 단체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장애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장애 당사자분들이 자기 스스로 우리의 권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권리 옹호 운동들을 통칭해가지고 피플 퍼스트라 부르거든요. 이 운동은 이제 한 1970년대부터 이제 한 거의 50년 가까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렇게 조력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 피플 퍼스트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없이 내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도 이제 뭐 술자리라든가 앉아있으면 누군가 이야기를 많이, 뒷담화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장애 당사자분들은 장애란 이유로 많은 영역에서 사례관리, 아니면 사례관리 회의라든가 뭐 개인별 지원회의 뭐 이런 거 등등을 통해서 자기 없는 데에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요. 특히나 조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당사자 없이 이 사람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당사자분들은 내 얘기를 나 없는 데서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많이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내가 모르는 것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같이 활동하다 보면은 스마트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스마트폰 할 때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거 너 몰라도 돼. 이런 식의 태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당사자분들은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당사자가 모르는 것을 했었을 때는 친절하게 설명할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르는 것을 하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나를 볼 때 장애를 먼저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봐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피플 퍼스트가 사람이고 퍼스트가 먼저란 뜻이거든요. 사람이 먼저이지 장애가 먼저는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단체거든요. 나이는 30살인데 나는 장애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난 30살에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나를 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역량이 있는 조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달장애인 분은, 저도 이제 만나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이제 만화책 얘기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나이가 30살인데 만화책 얘기만 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떠올려보면은 그 사람 인생에서는 그 만화책의 캐릭터가 자기한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 너는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이런 얘기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려고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피플 퍼스트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또 많이 이야기해요.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니까 넌 나를 당연히 나와 함께 해야 돼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당사자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친구 사귈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귀지는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사귀고 나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편한 사람을 사귀는 게 보통 사회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당사자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삐지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서운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본 피플 퍼스트 단체에서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해요.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 것인지라고 이야기할 때 당사자의 특성을 잘 이해해 주세요라고도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발달장애인 분은 하루 종일 만화 캐릭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유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 사람 인생에서는 만화책에 나오는 캐릭터가 훨씬 더 자기 삶에 있어서는 가치 있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가 어떤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특성으로 이해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말과 행동을 잘 기다려주는 것. 성격이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천천히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한 행동을, 어떤 한 그림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많이 돌아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천천히 기다려주시면서 진실에 가깝게 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게 매우 중요하고 평등한 관계 맺기, 그 다음에 실수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실수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실수했었을 때는 괜찮아지만은 장애인분들이 실수하면은 그러봐 너 이거 못하잖아 라는 태도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애인으로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1000번을 실패해야지만이 한 개의 어떤 능력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이 잘 되는 데 있어서는 1000번의 실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수만 번의 실패 속에서 뭔가 하나가 만들어질 건데 그 자체를 우리가 조력함에 있어서 내가 편하고자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누군가한테 눈총받는 게 싫어가지고 이것도 내 조력하는 사람의 입장인 건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 사람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고부당한 경험들을 애써 우리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순간 당사자분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박탈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것도 권리하고 연결되겠죠. 실수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사자분들과 이야기할 때 짧은 문장, 구체적인 단어 사용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아침 뭐 먹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 뭐 먹었지라고 하면 뭐 먹었을까 생각하다 보면은 밥 먹었지 이렇게 얘기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김치 먹었어 안 먹었어? 국은 뭐 먹었지? 세세하게 물어봐 주면은 대답을 또 의외로 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문장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끊어서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림, 사진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을 활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랑 어떤 이야기를 풍부하게 오랫동안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그림 카드를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은 훨씬 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발달장애인 어떤 당사자분들을 조력할 때 어디 가고 싶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 산에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떤 산인지 이야기할 때 동네에 가까운 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림들을 막 띄워놔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바다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제 바다도 되게 많잖아요. 어떤 바다인 것인지 할 때 이렇게 가까운 동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 사진을 보여드린 다음에 어떤 바다인지 선택을 하게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천천히 관계 맺기가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관계 맺기인데 우리는 너무 한두 번 만나가지고 금방 친해진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도 주변에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관계 맺는 분들한테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오래오래 관계 맺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계절을 다 경험해 봐야지만이, 그리고 이렇게 낮과 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지 이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게 생기는 건데, 우리가 한두 번 만나보고 좀 친해졌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더 실수할 경우들이 되게 많이 많나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분들이 뭔가를 고부했었을 때는 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런 이제 이 약간 권력이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려해 주시면서 조력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건데,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떠올려 보면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듣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편견도 많고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혹은 내 몸을 바꾸는 게 어려운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고집이 더 세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익숙한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더 깊숙이 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은 내가 새롭게 만날 분들이시기도 하지만은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일 텐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먼저 보는 연습들, 장애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과 친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좀 더 길게 보시고 깊게 보시고 그냥 사람으로 한번 이해해 보는 노력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이건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이제 관계 맺음 해보면 내 스스로가 조금씩 나아지기도 하지만은 내가 좀 성장하는 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좀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당사자분들과 관계 맺음을 한번 깊게 천천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다 보면은 실수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사자분들한테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맺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약간 넓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 주제는 권리이긴 하지만은 권리와 지원은 같은 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내가 지원함에 있어서는, 조력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다음에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 어떤 영역들은 나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해서 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되게 많을 거고,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영역들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눠보시면서 당사자분들의 권리와 조력들을 같이 염두에 두시고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고요. 이야기는 좀 두서가 없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른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